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와 동부 지역에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엔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설도 예상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등 7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 취임일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잇따르고 있는 전철 선로 밀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장에 철제 장벽 설치를 추진합니다. 한국과 같은 스크린도어 설치는 지나친 비용과 낡은 시설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새해 들어 미 전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산되는 이른바 쿼드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일부 지역엔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설도 예상되는데요. 하늘길은 물론 철도까지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등 7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주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겨울폭풍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된다며 23개 주에 겨울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캔사스주 전체와 네브라스카주 서부, 인디애나주 일부 지역에는 눈과 얼음이 주요 철도 구간을 뒤덮어 차량은 물론 철도 운행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폭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시속 45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여러 곳에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폭풍과 폭설로 미 전국에서 6,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대개 북극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강력한 한파의 북극 소용돌이가 원인입니다. 폭설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인디애나주로 경찰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도 지난 토요일부터 이미 9인치가 넘는 눈이 내렸으며 앞으로도 10인치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남부 뉴저지 지역도 오늘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폭설, 진눈깨비, 얼어붙는 비, 강풍, 추운 날씨를 이유로 어젯밤 10시부터 중남부 지역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가능하면 여행과 외출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외에도 캔사스, 미주리, 켄터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소주 등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시속 20마일의 강풍이 불어 살을 내는 추위가 예상됩니다. 뉴욕 지역 내일 낮 기온은 31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체감온도는 화씨 6도, 섭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수요일은 더 추워져 아침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17도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징수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제기한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어제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맨해튼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행료는 시간대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피크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는 9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외의 시간대에는 2.25달러로 내려갑니다. 소형 트럭은 피크 시간 14.4달러, 그 외 시간은 3.6달러가 부과됩니다.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의 경우엔 각각 21.6달러와 5.4달러입니다. 오토바이도 시간대에 따라 4.5달러 또는 1.05달러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뉴욕이 처음입니다.
뉴욕시는 통행료 부과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매년 5억 달러 규모의 재원으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는 뉴저지 등 주변 지역에서 극심한 반대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통행료 부과에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통행료 징수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통행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통행료를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에 진흙등을 묻히거나 테이프를 부착해 숫자를 가리고 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통행료 부과를 피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19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내 반대표로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사격이 승리를 도왔습니다. 한인 최초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상상 못한 영광이라며 한미 간 가교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218표를 얻어 215표를 얻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를 제치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21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선출이 가능했으나 2명만 이탈해도 제동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지난 회기 중반부터 하원을 이끈 존슨 의장의 연임 도전에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재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탈자들과 통화하며 마음을 돌렸다는 후문입니다. 존슨 의장은 2016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2023년 10월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에 의해 중도 해임된 후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꼽힙니다. 한편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제119대 미 의회 개원일인 3일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라며 한미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나를 키워준 뉴저지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겸손히 선서한다며 한국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나는 자라면서 이 영광을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119대 의회에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강하려면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국토안보, 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국경 감세 의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법이 되리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감세 의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즐겨 말하듯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직접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며 이는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초 국경과 감세 문제를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반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 전 선임 고문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의제를 한 법안으로 묶을 경우 각각의 의제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초 국정 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화당의 서로 다른 파벌을 규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법안을 하나로 묶을 경우 세입 세출 법안에 한해 허용되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내 공감대가 비교적 이루어진 국경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보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차후 의제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하원 의원들이 우리 국가를 되돌릴 하나의 강력한 법안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법이 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입법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해당 정책은 올해 말에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정책이 만료될 경우 가구 62%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라며 공화당은 이런 결과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 취임일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서면으로 공개한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다시 체포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조건부 석방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34건의 회계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2016년 대통령 선거 막판에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얼스의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입니다. 데니얼스가 몇 년 전 기혼인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트럼프는 데니얼스의 주장이 허위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에 당선된 뒤 머천 판사가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피고와 검찰이 사건 진행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이 신임 대통령의 국가 운영 능력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머천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대안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사건을 동결하거나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유죄 판결과 항소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주 법원이 피고가 항소 기간 중 사망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본딴 아이디어입니다. MTA가 잇따르고 있는 전철 선로 밀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장에 철제 장벽 설치를 추진합니다. 한국과 같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나친 비용과 낡은 시설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조아나 플로레스 대변인은 자재 납품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매달 하나에서 2개 전철역에 허리 높이의 철제 장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맨해튼 18스트리트 전철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전철 밀치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스크린도어 등 첨단 기술 도입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MTA는 대부분의 뉴욕 전철은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이 좁거나 스크린도어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운 곳이 많아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MTA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전철역의 3분의 1도 안 되는 128개역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쉬운 철제 장벽은 현재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전철역 14개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전철 승객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뉴욕시 교통국장은 이 방법이 승객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며 한국의 지하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결정 전에 이러한 장벽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들어 미 전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산되는 이른바 쿼드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인용, 올 겨울 들어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이며 이 중 6만 3천 명이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1명을 포함 2,700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연말 휴가철을 전후해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주에는 미국 50개 가운데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CDC 캐리 리드 박사는
독감 환자는 매우 많다면서 계절성 독감에 속하는 여러 변종 바이러스가 환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지배적 변종이 따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와 영유아와 노약자에게 특히 위험한 RSV에 감염된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CDC는 구토와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역시 지난달 초 9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는 등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RSV에 더해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쿼드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커들에게 침입당한 미국 이동통신사 규모가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보당국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 인프라에 침투해 특정 정보를 훔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차터 커뮤니케이션,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윈드스트림 등 미국 통신 네트워크들이 중국과 연계된 솔트 타이푼의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AT&T, T-모바일 US 등 3대 통신사와 루멘 테크놀로지가 중국 해커들에게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당 기업들을 포함해 총 9곳이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다국적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 포트넷이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대형 네트워크 라우터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네트워크 장비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포트넷은 전 세계 70만 개 이상 고객사에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접속, 클라우드 보안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국 연계 해커들은 수개월 동안 미국 통신 인프라에 깊숙이 침투했고 특정 정보를 훔친 것으로 미국 안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 측도 해커들의 표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통신 및 기술업계 관계자들에게 중국 해커들이 미국 항구, 전력망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의무총감이 알코올 음료에 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붙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술병의 경고 문구를 변경하려면 의회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규제는 음주운전과 임신음주의 위험성 및 음주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일반적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백머시 의무총감은 알코올은 미국에서 연간 암 발병 10만 건과 암 사망 2만 건을 일으키는 원인임이 밝혀져 있다며 그러나 미국인 다수가 여전히 위험성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소비는 담배, 비만에 이은 세 번째 암 유발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술병의 암 유발 경고를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 등 약 47개국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제트블루 항공사가 2022년과 2023년 동부해안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연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벌금의 절반은 피해를 본 승객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벌금은 교통부가 상습 연착륙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입니다. 교통부는 매달 최소 10회 이상 운항되고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항공편이 50% 이상인 경우를 연착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교통부는 항공사가 만성 연착을 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세금 보고에 필요한 복잡하고 긴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한 무료 온라인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이달 말 개시될 예정이며 소득이 최대 20만 달러인 개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및 주 세금 보고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납세자 약 340만 명이 평균적으로 260달러의 세금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뉴욕주는 2024년에도 IRS와 함께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당시 약 14,0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96%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댈러스 소방구조대는 댈러스 북서쪽 플라자 라티나 쇼핑센터 화재로 반려동물 가게의 동물 579마리가 연기 흡입으로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불길이 동물에게까지 번지지 않았으나 연기 등으로 죽었으며 피해 동물은 대부분 작은 새였으며 닭, 햄스터, 개와 고양이 각각 2마리도 죽었다고 구조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오전 9시경 발생한 화재는 45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경 진화됐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단층 구조의 쇼핑센터는 화재로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됐으며 지붕이 부분적으로 무너졌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